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구혜림입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어제 미국의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지표로 발표가 됐지만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거래 대비 1.51% 오른 38,686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최대 폭으로 급등을 했죠. 그리고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8%, 0.01% 내린 채 마감이 됐습니다. 4월 PC 가격 지수가 직전 월의 수치와 동일하게 발표가 됐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진 것과 반대로 이 시장의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 둔화는 큰 진전이 없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었죠. 자, 이에 반해서 우리 증시는 장 초반 상승세로 6월의 첫 거래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좋은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섭게 오르던 엔비디아는 2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4거래일 만에 장 초반 상승 흐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코스피는 1% 넘게 오르고 있지만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강보합으로 출발하긴 했는데요. 이 지난 1일 발표한 우리나라 5월 수출 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인 만큼 오늘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PM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지금 강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의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미국의 선행 지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의 경기 전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분 조금 반납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 미국의 갭이 주가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의류, 섬유 이쪽으로 오늘 잘 나가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이에 따라서 오늘 장 초반부터 네이버 웹툰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특징과 또 전략의 방향들 오늘도 오수다와 함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수다는요, 편지혜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이슈를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김대중 교수와 함께하는 이슈 경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직전에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섹터 흐름 분석해보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부터 보고 올까요? 우리 시황 캐스터 구소윤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의 첫 거래인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만이라도 이 막판에 조금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빨간불 양시장 키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두드러지는 오늘 시장입니다. 한편 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좋습니다. 또 미국 PC 지수도 발표가 됐고요. 다만 이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우리 증시는 지난주 이 박스권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은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6월에는 시장에도 해가 뜰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는데요. 네,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각각 다른 행보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2,680선까지 뛰었습니다. 현재 1.92% 상승한 2,687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0.28% 상승한 842선에서 현재 기록 중인데요. 코스피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오후에 더 수급이 빠지면서 오후 막판까지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4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개인의 포지션 변화가 있었는데요. 개인은 이 매도 흐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홀로 4,094억 원 매도 흐름 보이고요. 외국인 오늘 4거래일 만에 드디어 매수 보여줬는데요. 2,038억 원 매수 흐름 보였습니다. 네, 그다음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수급 상황 외국인 오늘도 매수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1,030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14억 원 매도 흐름 보였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 살펴봐야겠죠.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2.86% 상승한 75,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노동조합 파업 문제로 좀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노동조합 파업이 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크게 차질이 없다라는 이 전망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SK하이닉스 드디어 반등했습니다. 2% 넘게 상승한 19만 3,600원에 현재 기록 중인데요. 네, SK하이닉스 지난주 이 사법 리스크 또 엔비디아 흐름에 이어서 조금 걱정이 많았었는데 오늘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올랐습니다. 33만 2,500원 기록 중이고요. 오늘 또 이 자동차 섹터가 강한데요. 현대차 4% 넘게 상승한 26만 5천 원 기록 중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 5월 현대차의 이 호조가 기록이 되면서 현대차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아차 마찬가지로 2% 넘게 상승한 12만 900원 기록하고 있고요. KB금융 금융주들 서서히 지난주까지 오르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조금은 약보합권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7만 9,30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조금 이 발걸음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요. 특히 이 대형주들 중심으로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62% 하락한 18만 8,200원 현재 기록 중이고요. 에코프로 0.74% 하락한 9만 3,700원입니다. 바이오주는 이 종목별 차별화가 현재 두드러지네요. 알테오젠 5% 넘게 올랐습니다. 19만 6,800원. HLB는 6% 하락한 5만 7,500원에 현재 마감 준비 중입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0.93% 상승한 리노공업 있습니다. 27만 500원 현재 상승 중이고요. 네, HSP 2% 넘게 하락한 4만 1,450원, 클래시스 1% 넘게 하락 중입니다. 4만 8,600원에 현재 기록 중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좀 순항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혼조세 그리고 조금 하락세가 짙은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계속해서 좀 장 마감 시간까지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편지혜 기자와 함께 오늘의 다양한 이슈를 모아보는 모이쇼 시간이죠. 편지혜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인 오늘 오전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국정 쇄신 과정에서 국민소통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오늘 첫 국정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만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어서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도 부연 설명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니 정말 설레는 소식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설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해저 석유와 가스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1966년부터 해저 석유와 가스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다고도 말했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에는 4,500만 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 2021년까지 상업 생산을 마친 바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천혜의 자연이라고 불리는 동해 바다에 사실은 석유와 가스도 매립이 되어 있었다. 굉장히 또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에 탐사한 결과로는 또 얼마나 많은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나요?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와 가스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미국의 액트지오사의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와, 이 90년대 후반에 발견됐던 가스의 양도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140배럴, 140억 배럴, 300배가 넘는 규모라고 하니까 정말 큰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요,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에 결국엔 쓰이게 될 텐데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양이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를 최대 29년, 그리고 석유를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다이아나 광구보다도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에 관련해서 굉장히 불을 켜고 열심히 그 산업에 대해서 혈안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뭐 천연가스, 석유, 와 29년,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스와 석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네, 석유 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그리고 상업 개발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고 한 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군요. 비용도 굉장히 또 많이 들어가는 만큼 정말 좋은 결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140억 배럴이 어느 정도인지 찾아봤더니 현재 가치로 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또 볼 수 있겠는데요. 경제적 부가 창출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이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대통령실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시사한 지 5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구체적인 양도 공개가 됐다고요. 네, 김강일 부상은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휴지 쓰레기 15톤을 각종 기구 3,500여 개로 남측에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양은 우리 군에 포착된 오물풍선의 양보다 3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네, 일단 잠정 지금 중단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이 다시 발견되면 100배로 응징하겠다며 오물과 휴지를 다시 살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것은 대북 전단에 대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북한이 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예민한 반응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2015년 8월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우리 영토에 포탄을 발사하고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북한의 선언이 이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북한의 조건부 살포 중단 선언이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에게 이 일상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빠르게 해결이 돼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이 한 달 새 4조 7천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잔액으로는 700조 원이 넘어섰고요. 월 증가폭으로는 2년 10개월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이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702조 7,02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양은 4월 말보다 4조 6,990억 원이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번 증가폭은 전월보다 더 커졌을 뿐만 아니라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가계 대출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가계대출의 증가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택 매매는 통상 2,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또한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의 재원이 소진이 되면서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공급된 것도 가계대출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집을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출의 종류들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조 6,208억 원이 늘었습니다. 신용대출 잔액도 3,210억 원이 증가하면서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 경기가 계속해서 좀 좋지 않았던 시기를 지나오다 보니까 이 가계 대출량이 좀 증가한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계 대출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기업 대출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기업 대출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기업 대출은 4월 말보다 6조 1,39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대출과 대기업 대출 모두 증가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 대출은 한 달 새 2조 3,970억 원이 증가했고 대기업 대출은 3조 7,42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뭐 가계 대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대출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들은 다 늘어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대출 증가가 이 금융시장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 증가 상황은 거시경제 여건, 사업별 업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총량 지표를 통해 경직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부문별로 관련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관리와 감독이 더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대출량은 줄어들고 소득은 늘어나는 시기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1960년대생은 모두 8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1960년생을 시작으로 65세 이상인 이 법적 노인 연령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1960년생이 부모와 자녀 둘을 모두 다 부양을 하면서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한 분이 많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른바 마처 세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로 불리는 1960년대생 10명 중 3명은 정작 자기 자신이 고독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고도성장의 주역이자 민주화를 이뤄낸 핵심 세대죠. 386 세대라고도 불리는 1960년대생들의 가장 빠른 1960년생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노인 연령에 접어드는데요. 60년대생을 대상으로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돌봄과 부양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1960년대생의 29%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15%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부양하는 이중부양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돌봄 비용으로 월 평균 164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슬픈 소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처 세대, 사실 저희 이제 부모님 1960년대생이기 네, 맞아요. 때문에 더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요. 이 많은 1960년대생들이 또 고독사를 또 걱정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응답자의 30.2%, 즉 10명 중에 3명꼴이 고독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응답자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9.9%가 고독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소득이 적은 분들일수록 좀 고독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1960년대생들이 퇴직 후에도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등 이런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응답자의 52%가 퇴직자였고 이 중 54%가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균 2.3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하는 이유로는 아직 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서가 37%, 가계의 경제적 필요가 29%, 일하는 삶이 더 보람 있어서가 17% 등을 이어갔습니다. 네, 사실 1960년대생들이 뭐 내년부터는 뭐 노인 연령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아직 너무 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돌봄 인프라 확충 이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응답자의 98%가 우리 사회에서 돌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돌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도 응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86%는 노인, 장애인, 환자에게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1960년대생들의 이 기대 수명 또 건강 상태 이 부분의 인식은 또 어떤가요? 네, 1960년대생들은 본인의 기대 수명을 평균 85.6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사는 기간을 또 6.7년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지금 위와 아래 모두를 부양하면서 좀 낀 세대로 맞아요.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후 준비까지 스스로 다 해내야 된다.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이 들지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데요.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와 여러 사회가 노력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4가지 다양한 이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준 편지혜 기자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간 3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까지 약 8분여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떤 흐름들이었는지 또 어떤 이슈 테마들이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바로 좀 정밀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실 이슈는 어떤 이슈인가요? 네, 오늘 또 네이버 웹툰 이야기를 네. 해보려고 합니다. 혜연 앵커, 네. 네이버 웹툰 뭐 아니면 웹툰 이런 거 좀 보세요? 네, 자주 봅니다. 재밌어요. 그래요? 네. 최근에 본 건 어떤 거? 최근에는 은주의 방, 이 작품 제목을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 작품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웹툰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저희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이 네이버 웹툰이 6월에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네이버의 자회사 웹툰 엔터는요, 31일에 이 나스닥 시장에 IPO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예측되는 규모가 뭐 시총 30억에서 40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게 된다면 이제 우리 웹툰이 글로벌 대중문화 사업에서 큰 축을 담당할 것이다. 이것이 공인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이런 부분이 이제 글로벌 대중문화에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여러 시상식에서도 많은 작품들이 시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이 된다면 이제 웹툰 시장도 우리나라 웹툰도 이 글로벌적으로 큰 산업의 한 축이다. 이것을 공인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포털이요. 이 만화를 웹툰으로 만드는데 정말 제일 처음 앞장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웹툰이 뭐 드라마 아니면 게임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나서고 있으면서 원천 IP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엔터 업계에서는 앞으로 웹툰이 이 고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의 웹툰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가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요. 네이버가 외국 작가를 발굴해서 좀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고 또 웹툰과 웹소설을
웹툰을 드라마로 영상화하는 등 웹툰의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이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나스닥에 IPO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웹툰을 원작으로 한 어떤 드라마, 영화, 그리고 OTT 콘텐츠들이 정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게 글로벌 생태계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네이버 웹툰이 현재 글로벌 150여 개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월간 활성 이용자가 1억 7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매출은 3억 2,674만 달러고요. 순이익은 623만 달러나 된다고 해요.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기업 가치, 우리 웹툰 엔터의 기업 가치를 블룸버그가 올 2월에 30-40억 달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망을 했는데 이 IPO를 통해서 5억 달러 정도를 조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웹툰 섹터의 최대형주가 결국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이잖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웹툰 엔터뿐만 아니라 중소형 웹툰 관련주들도 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이 다시금 이 섹터에 재투자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K-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살펴본다면 뭐 사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그 웹툰 만화 볼 때 이렇게 책장 넘기는 네, 것처럼 넘기잖아요. 맞아요. 이 방식에서 이제 인터넷 스크롤을 올리는 것처럼 이제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리는 스크롤 방식을 이제 접목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는 스마트폰 보급이 뭐 너무나도 활성화돼서 아무 데서나도 이제 웹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이 웹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웹툰 시장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웹툰 한 편이 너무나 인기가 있으면 이걸로 뭐 드라마도 만들고 그렇죠. 영화도 만들고 뭐 게임까지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이 유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뭐 시즌 1, 2까지 나왔거든요. 네.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글로벌 OTT들에서 이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점차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네이버 웹툰을 막 살펴보는 제작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어떤 작품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 이걸로 좀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점점점 인기 IP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뭐 또 새로운 작품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네이버의 웹툰 나스닥 상장 기대감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네이버와 또 웹툰 관련주들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이버는 장 초반 2%대 강세 흐름 보였고요. 현재는 17만 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Y랩, NBT, 핑거스토리, 미스터블루, 키다리 스튜디오와 같은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급등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Y랩은 현재 22% 이상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이 Y랩이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웹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Y랩의 매출도 커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NBT도 6% 이상 급등하고 있고 그 외에 웹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들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네이버 웹툰이 이 네이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러한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증권에서는요, 이 웹툰 엔터의 트래픽, 이 탑라인 성장이 좀 둔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현재 구조에서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이거 실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뭐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런 작품들이 정말 매년 끊임없이 나와야지만 한다. 이러한 평가가 또 나오고 있고요. 아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이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이 북미 시장에도 좀 침투를 하고 또 M&A를 맺는 등 이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어떠한 매출을 이끌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의 웹툰 나스닥 상장이라는 큰 이슈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오늘 네이버 이야기와 함께 저희 시장 마감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시장 조금 혼란스럽지만 다행히도 상승 중인데요. 빨간불 켜면서 분주하게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PCE 지수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5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실적 랠리의 주인공이 보통 이 수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5월 수출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미 기대감이 형성이 된 상황인데요. 6월에는 우리 증시에도 해가 뜰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현재 6월 3일 월요일 장 마감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빨간불 켠 상태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 2680선까지 탈환했습니다. 1.74% 상승한 2682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0.55% 상승한 844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코스피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오후에는 조금 더 수급을 끌어올리면서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4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조금 반대되는 양상 보였는데요. 개인 4,124억 매도 흐름 보였고요.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매도 흐름으로 전환했습니다. 2,022억 원 매도했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코스닥에서 매수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72억 원 매수 흐름 이어갔고요. 개인만 1,347억 원 팔면서 코스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시총 분위기도 살펴봐야겠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오늘 강세였던 종목 단연코 삼성전자였는데요. 2.99% 거의 3% 오른 75,7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 이 화두였던 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는 크게 차질이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고 미국 이 PCE 지수가 우리나라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SK하이닉스 오전에는 조금 부진했는데 오후에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2.6% 상승한 194,200원으로 마감이 됐고요. 네,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올랐습니다. 0.3% 상승한 332,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또 자동차 섹터가 강했는데요. 현대차 4% 넘게 올랐습니다. 26만 5천원 기록이 됐고요. 네,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올랐네요. 2% 가까이 상승한 61,500원. 기아차도 현대차와 함께 올랐습니다. 2.55% 상승한 12만 700원에 마감이 됐고요. 네, KB금융 오늘은 좀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금융 기대주들이 서서히 오르는 흐름이었는데 KB금융 0.1% 정도 하락한 79,300원으로 마감이 됐고요. 네, 포스코홀딩스 오늘 이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포항 앞바다의 가스와 이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주가 상승의 탄력을 받았습니다. 1% 넘게 상승한 37만 4천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도 살펴봐야겠죠.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네, 오늘 대형주들 조금 흐름이 부진합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각각 1.7%, 1.1% 하락한 18만 8천원, 93,300원에 마감이 됐고요. 바이오주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이 종목별로 각기 다른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도 조금 다른데요. 알테오젠 7% 넘게 상승한 19만 9천원인 반면에 HLB는 6% 넘게 하락했습니다. 5만 7,3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리노공업도 같이 올랐습니다. 1% 넘게 상승한 27만 2천원, 바이오즈 셀트리온 제약은 올랐네요. 1% 넘게 상승한 9만 200원에 마감이 됐고요. HSP 2% 넘게 빠졌습니다. 4만 1,4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갛게 마무리하면서 기분 좋은 마감해 주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시장의 흐름과 함께 좀 주목해봐야 할 특징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특징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요. 한 작년 말쯤에 좀 들썩였는데 오랜만에 좀 오른 것 같아요. 이 해운과 물류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왜 이렇게 올랐냐
하냐면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네. 1년 9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 시절 때나 이렇게 지수가 잘 나와줬었는데 네. 지금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3,000선까지 돌파를 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해운의 비수기는 3월에서 5월이에요. 그런데 이 해운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선박들이 많이 돌아다녔다. 이러한 네. 평가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급등한 것은 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는데 5%대 상승하면서 2,43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H&M 같은 경우에도 오늘 6%대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해운주 다시금 좀 힘을 내주는 것인가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해운주와 함께 오늘 석유, 가스와 관련된 이슈들까지 있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이슈 경제 시간이죠. 미국 연준에서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면서 6월 FOMC 전 고용 보고서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PC 물가지수 발표에 좀 안도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예상 밖의 소비 감소가 문제다라는 의견들도 제시가 됐어요. 네, 연준의 6월 FOMC 경계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이 관망하는 심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FOMC 전에 주목해봐야 할 주요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 6월 좀 기대가 되는 시작인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미국 물가 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표로 나왔어요. 그래서 좀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예, 지난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3.1%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하고 거의 비슷한 물가 수준이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올 연말까지 소비자 물가가 2% 된다는 것을 목표로 두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미국이 현재 5.5% 기준금리고 한국은 3.5%입니다. 2%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이와 같이 미국은 올 연말까지 소비자 물가를 2%로 낮추면서 기준금리를 앞으로 이제 9월경, 12월경 한두 번 정도 내리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PCE 지수는 미국이 이번에 2.7%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의 실업률은 3.9%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지금 현재 한 2.2%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실업률은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일을 하면 실업자가 아닙니다. 네. 실업률 통계가 좀 그렇고 그다음에 내가 구직할 원서를 냈는데 면접 보러 오라고 한 데가 없어서 원서를 안 냈다. 이런 또 실업자에 안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실업률은 굉장히 많은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학자들은 고용률로 많이 봅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고용률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취업자 수에 포함되는 게 고용률이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일주일에 1시간 일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유로존이 네. 상당히 물가가 안정되고 또 기준금리를 지금 인하하고 있는 추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도 아마 이제 올 하반기에 한두 번 정도 내릴 것이다. 우리가 주가와 은행의 기준금리와의 관계는 마이너스 0.8입니다. 완전히 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내린다 이렇게 확정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주식은 계속 오를 것이고 앞으로 현재 미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준금리 목표가 금년에 4.6입니다. 내년에는 3.6, 2026년까지 2.6까지 내리겠다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만 좋다 그러면 앞으로 정시에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시에는 결국에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6월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서면서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이 어떨지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미국의 지표들에 대해서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은 소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GDP는 한 24조 달러, 그다음 중국이 한 17조 달러, 한국이 지금 한 2조 달러가 좀 안 되는데요. 미국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 중심이고 미국의 무역 의존도는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무역 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 중심의 경제 국가이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가 20%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내수 중심의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미국의 실업률도 지금 안정되어 있고 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PCE 지수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유로존 지수가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2.4%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도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 연말이 2%이기 때문에 유로존이 2.4% 나왔다는 것은 미국과 유럽이 거의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네. 아주 안정적일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안심하고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작년에 우리가 기준금리를 낮출 때 미국의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또 인플레이션율이 9%까지 올랐습니다. 0%에서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린 이유는 시중에 있는 돈을 흡수해서 물가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9%에서 현재 3.1%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로존이 먼저 좀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미국 역시도 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미국 금리 정말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속도로 좀 얼마나 이렇게 좀 인하가 될지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국의 물가 수준은 지금 현재 한 3.1% 정도 되는데요. 한국과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네. 1980년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무려 21%였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21%라는 거고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5%가 넘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요. 카터 대통령에서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이 미국의 물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리면서 미국 경제를 안정시켰다. 그래서 이제 레이건오믹스,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레이건오믹스라고 부르면서 미국의 물가를 잡고 미국의 30년 경제 성장을 도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1980년 21%의 최고금리 이후 계속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면서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워낙에 소비자 물가가 9%까지 올랐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랐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3.1%로 안정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기준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커플링 현상 때문에 똑같이 가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똑같은 상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한국의 기준금리도 함께 내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지금 마이너스 30%에 머물러 있는데 앞으로 이제 상승할 일만 남았다. 네. 다만 이런 경제적인 조건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이끌어 가야만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 정말 다각도로 살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증시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3월 초 정도만 해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연내 좀 내릴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밝히면서 좀 증시가 살아나나 싶었는데
5월에는 조금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맞아요. 이 6월에 이제 FOMC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발표 이후에 우리 증시가 좀 살아날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람의 70%가 부정적인 30%를 항상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는 안타까운 게 미국 증시는 지난 한 30년간 한 20배 가까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3배도 못 올랐습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이익을 많이 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관련된 법이 너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법인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은 26%고 미국과 OECD 평균은 21%입니다. 한국의 경쟁국이 싱가포르가 17%, 아일랜드는 12%로 낮췄습니다. 지금 정부가 뭐 금투세 관련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는 전부 다 금투세가 없습니다. 대만이 금투세를 부여하려고 했다가 주가가 40%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낮추고 기업들이 많이 한국에 투자를 해야만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도 많아지고 기업들이 많은 흑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나간 것이 외국에서 들어온 것보다 4배나 많습니다. 대학생 청년 취업률 45%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나라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다 규제가 또 금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인데 우버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놀라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중국의 많은 기업들 알리, 테무가 한국에 와서 유통을 지금 점유하려고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고 5천만 명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쇼핑이 가장 발달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네. 그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쇼핑이나 4차 산업이 성공한다 그러면 그 어떤 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의 알리, 테무 등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바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 사회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테스트 국가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 기업이 한국에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6월 FOMC 회의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 또 반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들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사실 이거를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또 더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인지 뭐 기대와 우려 이런 두 가지 시선들이 좀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저는 아마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미 뭐 지난 한 5년간 한 3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액면 분할이 6월 10일 기준이고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 1,100달러 정도니까 1,110달러에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가 10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 주식 수에 대해서 10배 정도 늘어나고 앞으로 AI와 관련된 주식 주가가 앞으로 전체 시장이 한 1조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적정한 추세로 본다 그러면 약 1,300달러. 앞으로 우리가 보통 액면 분할을 선언하게 되면 그 이후에 주가가 30% 이상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며칠 전에 이제 우리가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추세를 본다 그러면 한 30% 정도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액면가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자도 경험했었고 애플과 엔비디아도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3위가 이제 엔비디아이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의 차이나 불과 차이가 뭐 2%, 3%도 안 납니다. 굉장히 근접한 수준으로 엔비디아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런 추세라면 미국의 시가총액 1위도 달성될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AI 관련주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커감에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지금은 젠선 황이 2주간 지금 대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고 실질적으로 만드는 것은 대만의 TSMC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엔비디아와 AI 관련주는 앞으로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비디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눠본 이슈경제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와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